안녕하세요. 일상 속 인문학을 바라보는 특별하고 소소한 시선 1인칭 시점 채널을 운영하는 매트입니다. 아마 제 소개를 처음 드리는 것 같고 오늘은 여러분께 새로운 서브 컨텐츠로 인사를 드리게 돼서 대화 형태로 좀 인사를 드리게 됐어요. 여러분들 아마 살다 보면 다들 그런 경험 한 번씩 해보셨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어떤 책을 봤을 때 그 책장을 덮고 나면 문득 어떤 영화나 드라마가 떠오르는 경험, 아니면 그 반대로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 어떤 책의 한 구절이 문득 떠오르는 경험. 그런 경험을 한번 하고 났을 때 그 경험을 만들어준 작품들은 빛나는 진주처럼 오래도록 머릿속에 반짝이며 남아있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러다 보면 그 작품들을 만끽하기 위해서 거기에 어울릴 만한 또 다른 무언가를 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잊지 못할 경험 혹은 취향에 어울릴 만한 컨텐츠들을 함께 엮어 소개해드리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에서 이 서브 컨텐츠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한 줄로 이 컨텐츠를 설명을 드리자면 취향 연결 토크 컨텐츠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컨텐츠의 이름은 공통분모라고 지어봤어요. 앞으로 특별한 주제 혹은 특별한 이미지를 다루고 있는 그러한 컨텐츠들을 함께 엮어서 재밌게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고의 장을 확장해 나가면서 다른 인사이트로 접근하는 그런 분과 함께 재밌게 이야기해보는 건 어떨까 싶어서 앞으로 이 공통분모라는 새로운 컨텐츠를 함께 진행해 나갈 저희 파트너분을 함께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간단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1인칭 시점 채널을 즐겨보는 구독자이자 또 우리 뭐라고 하셨죠? 매트님? 매트예요. 네. 네. 매트님의 친구 패트입니다. 패트와 매트라는 예전에 어떤 애니메이션이 있었는데 거기서 좀 영감을 얻어서 이름을 가져와 봤습니다. 거기 보면 되게 네. 많은 일상 속에서 좀 좌충우돌하는 그런 일들을 겪잖아요, 주인공들이. 네네. 어떤 한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식이 패트하고 매트가 생긴 거하고는 다르게 되게 달라요. 하지만 결국에는 같이 이뤄내고자 하는 무언가를 이뤄내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채널도 서로 다른 취향을 갖고 있고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만 어떤 공통된 하나의 주제, 그 주제를 품고 있는 컨텐츠들을 다루면서 유의미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아가자. 그런 취지에서 닉네임을 정해본 거예요. 사실 그냥 막 지은 건데 되게 큰 의미가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매트님은 주로 영화랑 드라마랑 이런 거 소개해 주시잖아요. 그렇죠. 채널에서. 영상 컨텐츠가 네네. 좀 주긴 맞습니다. 하죠. 저는 하는 일이 책 관련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문학 분야의 책을 기획하고 만드는 그런 일을 하고 있기도 하고. 패트님은 실제로 등단을 하신 작가 분이세요. 요즘에 뭐 다양한 형태로 책을 내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인 시작점은 사실 등단이라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 과정을 거치신 엄연한 소설가이시고 네, 그쵸. 네. 바로 들어갈까요? 오늘 준비한 게 그 나의 해방일지와 피로사회 그쵸. 이렇게 두 가지 되게 최근인가요? 최근이죠. 정말 잘 만들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네, 맞아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뭐 청춘들뿐만 아니라 뭐 세대, 시대를 아우르는 그런 굉장히 공감할 만한 대사들과 어떤 스토리로 많은 사랑을 받았고, 심지어 나무위키에도 나무위키요? 16부작이니까 네. 각 화마다 그 화를 상징하는 어떤 그런 명대사들을 쫙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게 있어요. 그 대사와 맞물리는 그 어떤 장면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는 멋진 드라마였고 실제로도 많은 사랑을 받았고 아직도 받고 있는 그런 드라마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피로사회라는 책은 사실 출간된 지가 10년이 됐어요. 한국에서만도 10년이고요. 독일에서는 2010년에 나온 책이어서 10년이 좀 더 넘었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한병철이라는 이름은 분명 한국 이름인데 왜 독일에서 먼저 책이 나왔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한병철이라는 철학자는 이력이 조금 독특해요. 한국에서 공학을 전공하셨는데 그랬는데 이제 독일로 가서 철학이랑 동문학을 전공하셨어요. 그래서 독일에서 책을 독일어로 써서 발표를 하신 게 독일 현지에서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켜서 극찬을 받기도 했죠. 근데 그게 이제 한국으로 넘어와서 번역이 된 거예요. 이제 한국에서도 꽤 큰 반향을 일으켰다고 할 수 있고요.
저는 이 책이 나의 피로사예요? 비슷하긴 해요. 사실 나의 말씀을 해방일지를 드릴게요. 네. 보면서 이 책이 진짜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이 책의 좀 주제를 얘기하자면 우리가 계속 피곤하잖아요. 네. 계속 피곤하게 사는데 자기 자신을 착취하는 사회라는 것이 현대사회라고 규정을 하면서 과거 사회와 지금 사회가 어떻게 달라졌고 우리가 왜 이렇게 힘들고 피곤하게 자기 자신을 착취하고 소모하면서 살아가는가를 분석하는 어떤 사회 비평 에세이라고 네.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해방일지에 보면 미정인가요? 네, 셋째. 네. 회사에서 계속 동호회를 들으라고 하잖아요. 계속 동호회를 들으려고 하는데 이 사람은 동호회 들고 싶지 않죠. 일단 통근 시간도 너무 길고 그리고 그렇죠.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너무 피곤해요. 다른 사람들은 너무 소위 좀 막말로 뒷담화를 계속 하면서도 그렇죠. 계속 얽혀 있고 그 안에서 새로운 관계를 쌓고 막 서로 비밀을 만들고 누군 이걸 알고 누군 저걸 모르고 계속 뒤에서 말을 만들어내는 이 피곤한 일을 채찍질하면서 시키지도 않았는데 열심히 합니다. 그 장면에서 가장 피로사회가 연관이 되었다고 느꼈던 게 과거 시대와 현재 시대를 비교하는 게 가장 좀 인상 깊었던 논지였는데요. 그 과거 사회는 규율 사회라고 저자가 규정을 하고 있어요. 냉전 시대의 사회인 거죠. 내 편과 네 편이 나누어져 있고 아군과 적군이 나뉘어져 있어서 같은 그 사회 안에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체벌하는 사회인 거예요. 예를 들자면 난장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같은 그런 사회인 거죠. 노동자들이 바쁘게 일을 하고 하루 몇 시간씩 일을 하는데 뒤에서 제대로 일을 안 하는 사람들한테 오핀으로 감독관들이 그 노동자를 찔러가면서 일을 시키는 그런 사회인 거예요. 근데 하지만 지금은 그 사회에서 떨어져 나와서 좀 다른 사회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과거에는 규율 사회였는데 지금은 성과 사회인 거예요. 과거와 달리 지금은 나를 착취하는 사람이 다른 감독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나 자신이라는 거죠. 과거에는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을 체벌했지만 지금은 부정적인 것이 없어지고 그 긍정적인 것만 남았다라는 거예요. 좀 더 할 수 있어 라는 말로 자기 자신을 착취하는 사회가 되었다라는 것이 중요 논지였고요.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뭔가 과거 사회의 부정성은 광인과 범죄자를 낳았다. 하지만 오늘날의 성과 사회는 우울증 환자와 낙오자를 만들어낸다라는 것이 이 책을 요약하는 어떤 한 문장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규율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은 제약된 뭔가가 떠오르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 정해진 틀 속에서 생활을 해야 되고 그 틀을 벗어나는 순간 어떤 위법한 행위처럼 여겨져서 외부에서의 통제를 받게 되고 예전에는 우리 사회가 뭔가를 하려고 했을 때 근데 그 하려고 하는 게 통상적으로 사람들이 하지 않는 새로운 일이다 라고 하면은 하지 마라. 네. 왜? 그거는 대부분의 질서에 어긋나는 행동이니까. 맞습니다. 이래서 계속해서 통제를 해왔다는 거예요. 이거를 저자가 면역학적 시대의 산물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면역이라는 단어 여러분들 떠올리시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가 전염병 같은 거잖아요. 코로나요. 그렇죠. 코로나 시대에서 면역이라는 단어가 더 이제 회자가 많이 됐는데 낯설고 뭔가 좋지 않은 것들은 무조건 막아야 된다. 이런 맞죠. 어떤 일종의 맹목성이 발휘가 된 거거든요. 여기에 기반을 둬서 그 규율사회가 움직였다라는 얘기죠. 그것이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새로운 시도나 그 사회의 규율에 어긋나는 것을 금지하는 사회이기도 했지만 또 냉전 시대처럼 실제 하는 적이 존재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통하는 논리였던 것이기도 하죠. 너는 스파이 아니야? 너는 우리 사회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야? 이런 식의 어떤 폭력적인 논리, 폭력적인 통치가 가능했던 시대였다라는 것이 어떤 과거에 대한 규정이고 오늘날에 우리가 겪고 있는 건 그런 게 아니라 어떤 피로감, 질식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나타나는 새로운 폭력은 너는 할 수 있어. 새로운 것을 해. 우리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자.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것처럼 보이고 우리 모두가 오늘날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들이 우리를 억압하는 새로운 것들이라는 것이 저자의 주장이죠. 말씀하신 것처럼 무궁무진한 가능성, 잠재력 이런 것들을 어떻게 보면 주입하고 있는 사회라는 거예요. 왜 유튜브에 보면 매년마다 나오는 게 동기부여 영상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네. 사람들이 왜 그걸 계속 보려고 할까? 그걸 봐야 하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살려면. 그걸 볼 때마다 저는 피로사의 생각이 나기도 했고 또 비슷한 차원에서 좀 나의 해방일지를 보면서도 이 책이 많이 떠오르는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책을 보시면 다른
유수의 철학자들의 의견을 빌려온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게 프랑스 철학자 중에 장 보드리아르라는 철학자가 이제 현대사회에서 현존하는 정보, 커뮤니케이션, 그리고 생산 시스템들은 모두 비만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비만이라는 게 사실 조금 쉬운 말로 바꿔보면은 저는 과잉하고 비슷한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넘쳐나는 거죠. 불필요한 것들이. 근데 이런 과잉 상태에 사람이 놓이게 되면 지쳐요. 지쳐가지고 어떤 새로운 자극이라든지 새로운 시도에 직면하게 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뭔가 저항을 한다든지 이러한 동력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지쳐있는 사회에서 어떤 문제의식을 제기한다든지 조금 튀는 행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 자체가 아유 피곤한데 뭐 저렇게까지 해 라면서 거부와 배척의 현상을 낳는다는 거죠. 저자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뒤에 저희가 설명드릴 나의 해방일지를 관통하는 주인공들의 공통된 그런 어떤 삶의 방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나의 해방일지 얘기할까요? 이 해방일지의 이야기를 주되게 이끌어가는 인물들은 사실 3명이에요. 근데 이 3명이 3남매거든요. 첫째가 염기정, 둘째가 염창희, 셋째가 염미정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3남매인데 이 3남매 모두 피곤해요. 일상이 그냥 딱 보고 있으면 원하는 대로 되는 게 거의 없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가장 처음에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미정이가 카드회사 계약직으로 일을 하는데 대기업이고 되게 많은 것들이 그 회사 안에 짜여져 있어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이제 동호회죠. 근데 미정이는 동호회 들기 싫죠. 일단 경기도민이에요. 일단 그 경기도도 뭐 안양, 일산 이런 데가 아니고 대도시라기보다는 조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곳이에요. 그쵸. 네. 읍면리 단위로 가야 맞아요. 볼 수 있는 풍경이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그렇게 엄청 사교적인 성격도 아니어서 굳이 뭐 사람들하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런 상황에서 미정이 끼고 싶지 않은 거죠. 근데 계속 동호회 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싸 부장님 있잖아요. 네네네. 그냥 내성적인 사람들 내성적이게 두면 안 돼 라고 하는데 그 상황이 뭔가 약간 카프카 소설처럼 느껴졌다고 해야 되나? 집단에 들어가기 싫다라고 하는데 계속 거기로 끌어들이려고 하는 이 뭔가 관료적인 것 같은 이 모습들이 되게 묘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저한테. 회사라는 공간이 어떤 일체감을 중시한다라는 것은 사실 시대를 막론하고 저는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온 얘기긴 하거든요. 워크숍을 간다든지 회식을 한다든지 그런 것도 어떤 일체감을 더 공고히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그것이 여기까지 오다 보니까 각자의 어떤 자율성과 취미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변한 게 동호회란 말이에요. 맞아요. 음, 되게 당신의 어떤 여가 생활을 좀 더 즐기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복지 차원에서 만든 제도입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건 회사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어떤 큰 목적 아래에 있는 제도인 거잖아요. 그렇죠. 사원들끼리 서로 단합하게 만들고 그 사람이 또 친해지면 못 나가거든요. 맞아요. 그런 걸 계속 만들기도 하고 어떤 인간적인 생활까지도 회사 안에서 함께 하게 하려는 어떤 그런 시스템인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그 안에서 피로사회에서 말하는 어떤 성과 주체인 것처럼 스스로 거기에 되게 탐닉하고 즐기면서 회사 안으로 점점 깊숙이 들어가죠. 그리고 들어오지 않는 사람들을 나고자라고 부르기 시작하고 배척하죠. 네. 그러니까 뭔가 내적 분노로 가득해 있는데 이거를 적당한 시간과 적당한 장소에서 풀지 못하고 속으로 끙끙 앓고 결국에는 혼자 있을 때 그 분노를 표출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엉뚱한 데다 풀고 맞아요. 괜히 구씨한테 가서 시비 걸고 맞아요. 첫째 기정이는 사랑에서의 나고자예요. 왜냐하면 회사에서 어떤 실권을 쥐고 있는 실장님이 이 회사에 다니고 있는 모든 여직원에게 추파를 던지고 그 어떤 사랑을 쟁취하고 헤어지고 어떤 이런 과정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인물로 나오는데 이 실장님의 눈에 유일하게 들어오지 않은 직원이 바로 기정이에요. 저 사람이 사실 그렇게 좋아 보이지도 않을 텐데 내가 보기에 별로인 것 같은 그 사람이 나만 쏙 빼놓고 다른 사람들한테만 들이댄다라고 하면 묘한 감정을 일으키죠. 그럼 난 뭐야? 이렇게 되는 거죠. 뭔가 불쾌함과 동시에 도전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아주 이 미묘한 감정선에 놓여있는, 하지만 그 감정선에 놓여있는 것 자체가 스스로를 나고자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일상을 살아가고 있고, 창희, 전 창희 좋아요. 저도 좋아요. 전 사실 세 캐릭터 중에 창희를 제일 좋아하는데. 딱 그럴 줄 알았어요. 네. 딱 우리가 좋아할 것 같은 사람이에요. 맞아요. 티셔츠 입고 다니면서 쓸데없는 소리하고. 드라마 초반을 보면 창희 씨가 어떤
실연의 아픔을 토로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전 여자친구가 비수를 꽂는 한마디를 또 던지잖아요. 난 어차피 경기도 안 살 건데 알아서 뭐 하겠냐. 근데 경기도에 사는 게 엄청 살고 싶어서 사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 산다는 이유로 교통비도 더 많이 써야 되고요. 인생의 시간을 되게 많이 써야 돼요. 그래서 창희가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계속 얻으려고 하는 것이 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죠. 음. 차를 사고 싶다. 네. 나중에 계속 얘기하잖아요. 맞아요. 우리는 화목한 가정이 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선 차가 필요합니다. 맞아요. 근데 그게 드라마 초반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중반부에서 또 나와요. 중반부에서 아, 나오고 후반부에 놀랍게도 그게 실현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창희가 생각하고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믿음을 갖고 있는 부분들이 드라마를 통해서 조금 은은하게 나타나는 걸 보고 약간의 조금은 희망을 느끼게 하는 어떤 그런 대목도 저는 분명히 있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되게 공감하기 쉬운 캐릭터이기도 해요. 그냥 대단한 거 아니고 그냥 평범한 삶을 살고 싶어요 라는 인물이니까. 그러고 보니까 정말 말하면 할수록 피로사회랑 찰떡이네요. 맞아요. 저는 현대사회가 피로사회에 접어들고 뭔가 이 성과주의에 너무 지쳐가면서 살아가다 보면 밤이 되면 전 사람들이 더 과묵해지는 것 같아요. 이게 특별하게 무슨 동호회 활동이라든지 사람들과 모여서 술 한잔 기울이면서 토로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혼자 놓이게 되는 시간에선 뭔가 그 외로움과 지침이 아주 교묘하게 섞어서 나를 더 침묵하게 만드는. 하지만 그 속은 아무 생각이 없는 건 아니죠. 오만 가지 생각이 들고 내가 당장이라도 사람들한테 내지르고 싶은 그런 어떤 내밀한 이야기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뭔가 입을 통해서 전달하는 것보다는 뭔가 나레이션, 속마음을 대신 들려주는 그런 어떤 장치를 통해서 전달해주는 게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살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저는 들었거든요. 독백하는 장면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로 퇴근할 때 저녁이나 뭔가 혼자 있을 때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사무실에서 일하는 모습과는 굉장히 대조적이란 말이죠. 사무실에선 진짜 바쁘고 그래서 정말 바쁘게 일을 하는 와중에도 그 사내 메신저에서는 또 직원들끼리의 어떤 뭐 오늘 누가 쏜대, 뭐 누가 누구 좋아한대,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오가고 그것에도 또 답장을 해줘야 되고 그것조차도 또 일인 거죠, 미정이한테는.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멀티태스킹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주목해서 서술하는 부분이 있는데 멀티태스킹을 오늘날 우리가 좀 미덕으로 생각하죠. 네. 일할 때. 이것도 하고 동시에 저것도 하고 또 실제로 그렇게 해야 오늘날의 직장인들은 일을 할 수 있고요. 뭔가 진보한 인간의 표상이라고 맞습니다. 할까요? 그 멀티태스킹을 우리가 굉장히 진보한 어떤 형태로 보죠. 형태라고 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게 피로사회에서 나오는 주장이거든요. 멀티태스킹은 과거에도 하던 것이었고 짐승들도 하는 것이다라고 해요. 하지만 오히려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 인간이 대단한 문화를 이룩한 힘은 멀티태스킹에서 벗어나서 하나에만 온전히 집중하는 그 순간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오늘날의 멀티태스킹을 찬양하는 이런 풍조는 오히려 인류의 문화를 퇴보시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게 좀 생각이 나기도 하네요. 오늘 얘기가 피로사회라는 책과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를 엮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요. 이렇게 두 가지를 엮어서 이야기하는 이 컨셉으로 녹음하는 게 처음인데 저는 조금 약간 걱정을 했었거든요. 두 가지가 잘 맞나? 이거를 엮어서 얘기할 때 너무 딱 이 책에서 나온 논지만으로 이 드라마를 해석하는 위험에 좀 빠질 수도 있겠다는 걱정을 했었거든요. 드라마는 미시적인 얘기잖아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겪는 아주 평범한 희로애락들에 대한 얘기인데 피로사회는 그러한 삶들의 군집을 모아놓고 보는 일종의 거시담론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런 주제에 대해서만큼은 거시적인 담론에서 접근을 해도 이야기가 그렇게 어렵게 접근이 되지 않는다는 저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일상 다반사로 느끼는 감정들 그리고 거기에서 마주치게 되는 어떤 삶의 변곡점 그러한 것들을 추상적인 단어로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거를 이제 풀어가는 과정에서 뭔가 쉽게 더 이해가 되고 거기에 덧붙여지는 어떤 사례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우리가 친숙하게 봤던 드라마의 한 장면을 통해서 회자가 된다라는 건 저 역시도 굉장히 재밌는 경험이었고 제 스스로의 생각을 다시 좀 정립하게 되는 그러한 계기도 된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전 드라마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는 이 드라마에서 가장 희망적으로 들었던 장면들은
타인과의 관계였잖아요. 그 삼남매가 그 카페 하는 친구랑 같이 이야기하는 장면이나 그 초반부에서 뭐 소개팅에서 깔고 와서 위로받고 막 서로 얘기하는 장면들이 있는데 그걸 서로 농담으로 소비를 하고 또 그래서 또 감정을 풀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과 사랑을 하기도 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기도 하고 뭐 그런 면에서 좀 따뜻하고 희망적인 드라마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자, 오늘 패트님과 함께 진행을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굉장히 버벅거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쉽지 않아요. 네. 앞으로 회차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음. 더 이제 좀 정제되고 또 풍부한 이야기로 또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앞으로 기대감 잃지 마시고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취향 연결 토크 컨텐츠 공통 분모는 다음 주에도 더 재밌고 유익하고 또 풍부한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